전 세계 교육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IQ 210. 태어날 때부터 신이 선택한 아이라 불렸던 한 소녀가 영국 옥스퍼드도 미국 MIT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기자들은 외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가 왜 한국으로?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남긴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나는 천재로 태어났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비로소 사람답게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천재 소녀의 감동 실화이자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니콜라 위튼입니다.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던 14살 소녀였죠. 영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4번이나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니콜라, 내 답안지는 언제나 완벽하구나. 선생님들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항상 잠깐의 침묵이 있었죠. 그 침묵에는 뭔가 더 있었어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무언가. 학교 복도를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로봇 왔다. 정서불능이래. 처음엔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전에서 찾아보니 정서불능은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더군요. 그게 정말 저였을까요? 수학 문제를 풀 때면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피아노를 칠 때는 음표들이 물결처럼 흘러갔고 그림을 그릴 때는 색채와 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죠. 하지만 웃음이나 눈물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해도 그림 전시회에서 상을 받아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니콜라는 왜 웃지 않니? 어머니가 종종 물으셨죠. 웃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 대답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파티에 가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고 했거든요.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책 속의 세계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으니까요. 12살 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엄마가 내가 웃지 않는다고 했다. 웃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내가 느낄 줄 안다면 사람일 수 있었을까? 밤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어요.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근육의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은 제 머리를 칭찬했지만 아무도 제 마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음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완벽한 답안지, 완벽한 그림, 완벽한 연주.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없었어요. 14살 생일 부모님이 케이크를 준비하셨습니다.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라고 하셨죠. 뭘 빌었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부모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 방문 너머로 부모님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 아이가 너무 걱정돼. 너무 완벽해서 무서워. 의사에게 데려가 볼까? 무슨 약이 감정을 키워주겠어?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되지 못할까? 왜 웃고 울 수 없을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까? 런던의 하늘은 항상 흐렸어요. 햇빛이 드물었죠. 그런 날씨처럼 제 마음도 항상 흐려 있었습니다. 뭔가를 느끼고 싶다는 갈망만이 유일하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감정이었어요. 다음 장에서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6세 옥스퍼드 대학 수제 트랙으로 조기 입학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천재 소녀라는 이름이 따라다녔죠. BBC에서 다큐멘터리도 촬영했고 신문에는 제 사진이 실렸어요. 어린 나이에 천재적 두뇌로 옥스퍼드 입성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요. 처음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묻어나는 건물들,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학생들, 세계적인 석학들.
교수님들은 저를 보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죠. 위튼 양, 당신은 수학과 예술을 연결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군요. 수학 교수님은 제 첫 논문을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진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사실일 뿐이었죠. 대학 기숙사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 식당에서 식사할 때면 제 테이블은 언제나 비어 있었어요. 다들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식사했지만 저는 혼자였죠. 한 번은 같은 수학과 학생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니콜라, 오늘 수업 내용 정말 어려웠지? 같이 공부할래? 기회다 싶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서관에서 만나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모든 질문에 즉각 답하고 그의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자 그는 점점 불편해했습니다. 넌 대단해. 근데 피곤하겠다. 너 자신으로 사는 게. 그 후로 그는 다시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게 대학에서의 제 일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지식에는 감탄했지만 제 곁에 머물기는 원치 않았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사람들은 제게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라는 사람이 아닌 스크린 속 천재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인터뷰에서 기자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든 쉽게 배우나요? 천재로 사는 건 어떤가요? 행복한가요? 마지막 질문은 항상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제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죠. 그들이 원한 건 감정적인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그런 대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대학 2년차 수학과 예술의 융합에 관한 논문으로 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다야?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밤마다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은 수학적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저는 그 패턴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시인들이 말하는 별의 아름다움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죠. 오늘도 상을 받았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천재라는 말이 감옥처럼 느껴진다. 이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수학 공식은 모두 풀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 방정식은 풀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더 외로워졌어요. 캠퍼스는 사람으로 가득했지만 관계는 없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죠. 성적표에는 최고 점수가 늘어갔지만 제 내면은 점점 더 공허해졌어요. 천재라는 칭호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의문이 들었죠.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까?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울 때 국제학생 세미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국제학생 세미나는 옥스퍼드의 가장 오래된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였죠. 사실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언어학 교수님의 권유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발표를 지켜봤어요. 프랑스 학생은 프랑스어의 운율을, 독일 학생은 독일어의 논리적 구조를 설명했죠. 흥미로웠지만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동양인 학생이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재입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죠. 오늘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날짜가 정확히 알려진 문자입니다. 1446년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죠. 그의 발표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언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철학과 정서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한글은 감정과 질서가 공존하는 언어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죠. 과학적 원리와 자연의 조화를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그가 슬라이드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보여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발표에 집중하게 됐어요.
문자 하나하나가 수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의 자음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가 위집천장에 닿는 모양이죠. 모든 글자가 의미와 형태가 일치합니다. 그러다 그가 한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감정을 담는 그릇이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한국어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감정 단어들이 많아요. 정, 한, 흥과 같은 단어들은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담는 언어라고? 제 머릿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들 수 있다니 그게 가능할까요?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강당 전체가 저를 쳐다봤어요. 천재 소녀가 질문한다는 사실에 모두 놀란 듯 했죠. 언어가 감정을 만든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요? 수학적 증명을 원하시나요? 언어는 수학과 달라요. 언어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세요. 한국에 와서요.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감정이 살아있는 문자.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도서관에서 한글과 한국어에 관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유, 한글의 과학적 원리,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죠. 책을 읽을수록 더 궁금해졌어요. 언어가 정말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제게도 가능할까?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그 나라를, 그 언어를, 그 사람들을요.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옥스퍼드를 떠난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학부장님은 제 방까지 찾아오셨죠. 니콜라, 자네는 여기서 앞으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어. 그런데 하필 한국이라니? 거기서 뭘 찾으려는 건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직감이랄까, 처음 느껴보는 강한 이끌림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는 1년간의 휴학을 허락했습니다. 떠나는 날 영국 언론은 대서특필했어요. 영국 천재, 옥스퍼드 중퇴 후 한국행 기자들이 공항까지 쫓아왔지만 저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더 이상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간판의 글자들, 사람들의 옷차림, 공기 냄새까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층 빌딩과 한강,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인데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사전에 예약해둔 홍대 근처 하숙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셨어요. 어이구, 이렇게 어린애가 혼자 왔어? 밥은 먹었니?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물으시는데 그 말투에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부엌으로 가셔서 음식을 데우기 시작하셨죠. 한국에서는 첫날에 미역국을 먹어야 복이 온단다. 테이블에 놓인 미역국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따뜻한 김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을 때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맛에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 말에 하숙집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셨죠. 그리고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많이 먹어, 많이. 여기서는 내가 내 엄마다. 그날 밤 좁은 하숙방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영국의 별과 다르지 않은데 왠지 더 밝게 느껴졌어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왜지? 그냥 음식일 뿐인데. 하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다음 날 아침 하숙집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영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밝은 빛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거리의 소리가 들려왔죠. 사람들의 대화, 자동차 경적 소리,
노점상의 외침까지도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조차 즐거웠어요.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는데 한글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발음하려고 노력했죠. 아메리카노 주세요. 서툰 발음에도 카페 직원은 밝게 웃으며 응대해 주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웃음, 근심, 기쁨, 슬픔.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서 나도 그런 감정을 배울 수 있을까?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뭔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서울의 한 예술중학교에 청강생으로 등록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개월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됐죠. 처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세요, 니콜라 위튼입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했더니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빈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나는 서연이야. 옆자리에 앉게 돼서 기뻐. 서연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가며 말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하자 친절하게 도와주었죠.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한글로 필기하는 건 어려웠지만 그 모양 자체가 아름다워 보였어요. 수학 시간, 선생님은 마인드맵을 활용한 문제 풀이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영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어요. 논리적 풀이 과정만 중요시했던 제게 시각적으로 개념을 연결하는 방식은 신선했습니다. 선생님, 이 방식은 처음 봐요. 니콜라, 수학은 답만 맞히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는 거란다.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는 거지. 그 말에 뭔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수학도 단순한 공식이 아닌 이야기와 감정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이요. 국어 시간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조합 원리를 배우면서 그 과학적 체계에 감탄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 글자가 되고 글자가 모여 단어가 되는 과정이 마치 수학 공식 같았습니다. 이건 수학이자 예술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서연이 들었나 봐요. 맞아, 한글은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야. 우리가 쓰는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쉬는 시간에 서연은 저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니콜라는 진짜 천재라며? 영국에서 유명하대.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공부를 좋아했을 뿐이에요. 와, 한국어 발음 좋다. 언제부터 배웠어? 일주일 전부터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건 단지 제 기억력이 좋아서였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쉽지는 않았죠. 미술 시간에 자화상을 그리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저는 항상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붓을 들고 있자니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붓을 이끄는 듯 했어요. 그림을 완성했을 때 서연이 제 그림을 보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니콜라야, 내 감정이 보였어. 그림 속에.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보기만 했어요. 서연은 제 그림 속 눈동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내 눈에 외로움이 담겨 있어. 근데 동시에 희망도 있어. 넌 정말 좋은 화가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내면을 본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얘들아, 니콜라가 웃었다. 서연의 외침에 반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제가 웃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닌 자연스럽게 나온 미소였으니까요. 그날 하교길 서연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왔습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 들러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했죠. 한국에 왔으면 이거 먹어봐야 해. 우리 중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매운맛에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맛에 반응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맵지만 계속 먹고 싶어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인생이지.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하고 싶은 거.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단어들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감정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광고판에 고마워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단어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소리내어 발음해 보았습니다. 그 울림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영어의 땡큐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높임말도 신기했습니다. 해요, 합니다, 하십니다 처럼 상대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것이요. 처음에는 복잡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니콜라는 이제 한국말 정말 잘한다. 억양도 자연스러워. 서연의 칭찬에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는 칭찬을 들어도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기쁨과 부끄러움이 함께 찾아왔어요. 감정의 색깔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제게 시를 가르쳐 주셨어요. 윤동주의 서시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시구를 읽으며 시인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듯 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서연과 함께 한강공원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 물었어요. 니콜라,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야?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식? 문화? 언어?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들이 생겨났어요. 서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편지를 꺼내 건넸어요. 니콜라에게 주려고 썼어.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글로 꼼꼼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니콜라에게.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여서 고마워. 니콜라가 우리 반에 온 건 행운이야. 니콜라의 눈을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거든. 니콜라는 천재가 아니라 그냥 니콜라야. 소중한 친구. 서연.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서연은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왜 울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쁨? 슬픔? 그것보다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서연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울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그날 밤 하숙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으로 한글로 적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울었다. 서연의 편지 때문이었다. 그 글자들이 내 마음을 열었다. 이건 단어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다.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별, 같은 달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아름답게요. 이것이 감정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일까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 다음 날 학교에서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가 그린 서연의 초상화였어요. 예전의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완벽한 비율이나 정확한 선이 아닌 감정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이게 진짜 나야? 정말 예쁘다. 서연의 기쁜 표정을 보며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감정이 전염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언어가 됩니다. 한국에 온 지 5개월째 저는 한글과 감정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단어들이 제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기록했어요. 서연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표현과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니콜라,
오늘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 서연의 질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움이라는 말이요. 영어로는 missing someone이라고 하는데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움에는 아픔과 달콤함이 함께 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사고방식과 감정 표현 방식도 바뀐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생각할 때는 영어로 생각할 때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감정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과 인간 감성의 관계 언어가 감정을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지도 교수님께 이메일로 보냈더니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니콜라, 이 연구는 언어학과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시도야. 좀 더 발전시켜보게. 교수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연구에 더 몰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감정 인식에 관한 실험도 진행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 표현이 풍부해졌고, 특히 한글의 형태를 이해하게 되면서 감정적 변화가 더 컸어요. 논문이 완성되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MIT와 도쿄대학에서 번역 요청이 들어왔고, 유명 언어학자들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어요. 천재 소녀, 이번에는 감정을 연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국제뉴스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천재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연구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외국 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짜 감정이 생긴 거야? 어떤 느낌이야?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생맹인 사람에게 색을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같은 하늘인데 더 파랗게 느껴지고 같은 음악인데 더 깊게 다가와요.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또 물었어요. 한국이 널 고친 거네? 서연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한국은 니콜라를 고친 게 아니라 니콜라를 찾아준 거야. 원래부터 있었던 마음을.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제 마음을 찾은 거예요. 단지 그것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죠. 연구 결과가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 더 머물기로 했어요. 아직 배울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소중했으니까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이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시고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셨죠. 니콜라야, 요즘 얼굴색이 좋다.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창백했는데 이제는 혈색이 돌아.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덕분이고요. 옥스퍼드에서 휴학 기간이 끝나 복학 결정을 해야 했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휴학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연구 성과를 인정해 추가 1년의 휴학을 허락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것을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나를 완성시킨 곳이에요. 여기서 찾은 마음을 잃고 싶지 않아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초빙 교수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 학위를 마치고 언어와 감정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그 과정에서도 한국과의 인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한국어 공부도 계속했어요.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외국인 교수라는 소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죠.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니 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감정을 알지 못했던 차갑고 외로웠던 그 소녀가요. 안녕하세요, 니콜라 위튼입니다. 오늘부터 언어와 인간 정서라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하자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첫 수업에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인간됨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요. 고통을 느끼고 극복할 수 있는 의지요. 모두 좋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칠판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고마움. 이 단어가 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살게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어린 시절, 감정 없이 살았던 날들, 한국에 와서 처음 느낀 감정들, 서양과의 우정, 그리고 언어를 통해 발견한 제 자신에 대해서요.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빚어내는 틀이에요. 한글은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경청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공감과 이해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깨어났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교수님, 한국어의 어떤 점이 가장 특별했나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높임말의 체계? 아니었어요. 정서를 담는 방식이 특별했어요. 그리움, 정한, 정답다 같은 단어들이요. 이런 단어들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자체를 형성하고 깊게 만들어요. 오후에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서연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니콜라, 10년 만이네. 더 예뻐졌어. 함께 한강공원을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이야기했어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내게 준 편지 기억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네가 처음으로 울었던 날. 그 편지 아직도 갖고 있어. 내 인생을 바꾼 글이야. 가방에서 조금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늘 가지고 다녔어요. 서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넌 천재였지만 이제 사람이다.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이제 저는 그저 사람입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이요. 서울대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특별하진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발견한 것들은 특별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언어나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이에요. 강의실로 돌아왔을 때 창문으로 석양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빛의 파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 아름다움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칠판에 한글로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천재 소녀가 감정을 찾아 떠난 여정. 그건 단순한 성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그녀는 한글을 만났고 그 문자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해주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든 이 글자는 단순히 소리를 적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담고 마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언어였던 거죠. 니콜라가 말했듯 한글은 수학처럼 정교했고 예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속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 누구나 쉽게 읽고 쓰게 하려 하셨던 그 뜻이 지금 한 외국 소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따뜻함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식을 쌓는 것도 높은 곳에 오르는 것도 아닌지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들. 어쩌면 그게 진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